2023년 말 그리고 2024년 초까지만 해도 사실 희망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 또한 다소 낙관적이었고 해가 저물어 가는 지금까지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권기대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모신 이유가 대표님과 내년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뿐만 아니라 이 산업에 대한 전망을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가지고 또 대표님과 함께 자리를 하게 됐는데 대표님께서도 작년에도 또 책을 집필해 주셨지만 올해에도 이렇게 2025 비즈니스 트렌드라는 책을 또 집필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이제 표지부터가 좀 더 주식 투자랑 좀 어울릴 만한 되게 좀 더 친근한 그런 느낌으로 좀 나온 것 같아요. 이 중간에 강한 화살표, 이 상승의 화살표도 되게 느낌이 좀 좋은 것 같고요. 그만큼 내년을 좀 더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뭔가 좀 상승 뿜뿜하는 이런 되게 긍정적인 표지를 좀 보여주셨던 것 같은데 대표님과 이 책을 또 기반으로 해서 내년 시장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그리고 각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산업군들에 대한 내년 전망은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이런 부분 위주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냥 현재 상황을 좀 먼저 짚고 넘어가 볼게요. 대표님, 아무래도 이제 주식시장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하반기 주식시장이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가장 또 메인으로 이끌던 삼성전자의 흐름도 굉장히 또 좋지가 않고요. 여러모로 주식 투자하기에 그렇게 또 쉽진 않은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 시장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2023년 말 그리고 2024년 초까지만 해도 사실 희망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 또한 다소 낙관적이었고, 근데 의외로 해가 저물어 가는 지금까지 그런 희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이 굉장히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말부터 제가 쭉 계속해서 수집해 왔던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2025년은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지난 2년보다는 분명히 좋아질 것 같다. 여러 가지 상황이 아주 근원적인 해결책 혹은 터널을 완전히 빠져나오게 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상승 여력은 안 보이지만, 그래도 지난 2년 동안보다는 훨씬 더 좀 좋은 방향으로 경제가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여기서 이제 걱정되는 게 그런 것이죠. 주로는 경제 외적인 요소들, 국제 전쟁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자꾸 확산되는 그런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한반도를 보더라도 사실 긴장이 많이 고조됐어요. 그죠? 그렇죠. 고조되고, 이제는 북한은 뭐 아예 우리랑 적으로 그냥 살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 거기다가 이제 한 달 후면은 이제 미국 대선이 있게 되죠. 거기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우려 섞인 그런 것도 있고, 또 반대로 뭐 나름 또 긍정적인 요소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계속 챙겨봐야 할 어떤 거시경제적인 그런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대개는 이제 금리 인하 정책이 좀 바뀌었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기본적인 변화 때문에 2025년은 조금 지난 두 해보다는 좀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작년 올해 분명 쉽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사실상 또 2022년부터 쉽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좀 어려운 국면에 처해져 있는데, 그래도 지난 날들보다는 그래도 내년이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인 상황으로 좀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다만 이제 증시 하나만 본다면은 더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만 유난히
뒤처져 있는 같은 그런 느낌? 아, 그렇죠.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죠. 맞아요. 예, 미국이나 뭐 다른 주요국들이 다 괜찮았는데도 불구하고 유난히 우리만 이렇게 허덕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뭐 국가 경쟁력 자체가 뭐 두드러지게 떨어진다든지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볼 때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좀 저평가가 되고 있을까? 이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요거 관련해서도 최근 뭐 금투세 이런 이슈도 많긴 하거든요. 네. 아무튼 사실 뭐 이게 현실이니까. 그렇죠. 한국이 지속적으로 저평가받고 있는 거는 현실이니까. 그러나 이제 조금 그 구체적으로 약간 긍정적인 요소를 좀 들어본다면요. 네. 최근에 그 세계 국채 지수라는데 우리나라 그 정부 부채가 편입이 되기로 결정이 되었거든요. 네. 그것이 이제 일종의 그 선진 국가들의 국채에 대한 일종의 인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루어짐으로 해서 물론 이제 실시되는 건 1년인가 더 기다려야 되지만 일단 그 편입이 결정이 됨으로 해서 외국 투자자들의 이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실제로 자금 이동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봐도 외국에서 볼 때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은 괜찮다. 이런 그 증빙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네. 그래도 하나씩 긍정적인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내년을 그래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한 이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또 책 제목이 2025 비즈니스 트렌드인데요. 대표님께서 바라보시는 내년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 좀 크게 세 가지 키워드로 한번 잡아보자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세 가지 키워드는 그 내년의 경제를 주도할 만한 어떤 흐름이라 할까요? 트렌드를 이제 제가 생각해 봤는데, 제일 첫째는 피벗이라는 말로 이제 대표를 하고 싶은데, 피벗이라는 게 원래 어디에서 쓰이는 용어인지 아세요? 피벗은 제가 알기로 방향성이 바뀐다라는 의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피벗이라는 용어가 원래는 농구에서 쓰였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농구에서 공을 딱 받아가지고 진전을 하려고 그러는데 상대방이 이제 수비 마크를 하잖아요. 그러면 몸을 이렇게 틀잖아요. 네. 공을 잡고 이렇게 틀거든요. 이렇게 몸을 바꾸는 것, 자세를 바꾸는 거를 피벗이라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경제나 이런 데서 쓰일 때는 정책 기조를 바꾼다, 전환한다, 이런 의미로 이제 피벗을 쓰는데, 지난 한 2, 3년 동안 계속해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고생을 해왔잖아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드디어 중앙은행의 기본 목표치인 2% 정도에 가까이 왔고, 그래서 이제 선진국을 위시해서 마지막으로 미국까지 금리를 인하하게 되었고, 한국도 그 뒤로 따라서 한국은행에서 이제 인하를 했었어요. 그래서 금리가 인하되는 쪽으로 정책 기조가 바뀌었다. 그것이 큰 하나의 요소일 것 같아요. 2025년에. 물론 인하가 계속 이루어질 거냐, 그리고 얼마나 많이 이루어질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분분하긴 합니다만, 그리고 또 이제 리세션의 공포가 또 있기 때문에 과연 그 경기 침체가 실제로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금리 인하의 방향도 달라지겠죠. 어쨌든 기본적인 정책 기조가 바뀌는 피벗 현상이 하나의 첫 번째 키워드로 저는 생각을 했고요. 둘째 키워드는 저성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뭐 모든 현상이 성장을 보면은 처음에는 아주 낮은 수준의 성장을 하다가 어느 계기를 만나서 확 뛰게 되죠. 그러다가 한참 그것이 이제 무르익으면은 다시 이제 저성장으로 가는, 그래서 보통 S곡선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도 물론 막 20%씩 이렇게 10에서 20%씩 이렇게 성장하던 고성장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시기를 이제는 바라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이 무르익어서 이제는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것이 세계 경제든 한국 경제든 2025년에는 기반이 되는 그런 환경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성장. 네. 세 번째는 이제 역동성이라는 말로 제가 표현을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AI라든지 첨단 기술에 의한 생산성의 급격한 향상, 또 그로 인한
역동성. 그래서 2025년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로 계속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몇 가지 요인 중에 사실은 이 AI 기술의 향방, 누가 어떤 AI 기술을 어떻게 내놓느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AI 서비스가 펼쳐지며 생태계는 어떻게 변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많은 영향을 미칠 큰 요소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피벗, 저성장, 그리고 AI 등 첨단 기술에 의한 역동성, 이렇게 세 가지로 봤습니다. 뭐 현재도 그렇지만 또 내년에도 더 중요해질 수 있을 만한 메인 키워드를 이렇게 또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봤을 때 뭔가 다 약간 따로 노는 느낌이거든요, 대표님. 네네. 그래서 야, 이거를 어떻게 잘 융합해서 투자에 좀 접목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조금 물음표가 띄어지기도 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내년에 투자 방향을 잡을 때 있어서 각 산업군들에 대한 우리가 전망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셨던 이 저성장이라는 것 자체가 대부분 결국 다 안 좋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와중에 말씀하셨던 AI라든지 아니면은 뭐 피벗을 통해 금리 인하가 됐을 때 그 유동성을 또 뭐 공급받을 수 있을 만한 몇몇 주요 산업군들은 그렇죠. 오히려 또 좋아질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가 투자자로서는 이런 쪽에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는 또 어떠한 쪽을 내년에 또 좋게 보고 계신지 이런 부분도 궁금한데요. 그 전에 앞서서 일단 현재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메인 산업이죠. 반도체에 대한 점검부터 우리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뜩이나 지금 삼성전자 흐름이 좀 심상치가 않아요. 예전에 좀 포스코가 장기적으로 많이 힘들었었던 것, 그리고 인텔 또한 장기적으로 많이 힘들었었던 것, 이런 것들과 많은 분들이 좀 비교하면서 삼성전자가 거의 진짜 장기적인 침체 내지는 최악까지는 좀 몰락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 섞인 얘기들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도 지금 반도체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을 좀 모건 스탠리 측에서였나요? 되게 또 안 좋게 보고 있기도 했었는데, 이거 내년 반도체 시장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뭐 모건 스탠리의 그 개울이 닥쳐온다라는 표현은 제가 볼 때는 다분히 좀 과장된 표현인 것 같고 지나친 표현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지금 현재 2024년 이후 반도체 산업은 AI 산업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AI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그 반도체 업황 전체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메모리 반도체, 우리나라의 주력이 메모리 반도체죠. 삼성 같은 경우는 뭐 위기론이라는 이름하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하고, 심지어는 CEO가 뭐 사과문도 내고 그렇게 했지만, 삼성전자의 기본적인 기술력 혹은 경쟁력 이런 게 두드러지게 뭐 하이닉스나 TSMC보다 뒤떨어져서 그런 일은 아니거든요. 되게 이제 물론 이제 뭐 제가 삼성전자에 직접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그걸 세세히 알 수는 없지만 일반 그 언론에 나온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주로는 기업 문화의 그 문제점이라든지 뭐 관료주의적인 그런 어떤 성향이 너무 심해졌다든지 의사결정의 문제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수율이 굉장히 나빠져서 뭐 이런 문제들, 그런 어떤 그 기본적인 경쟁력, 기술 경쟁력을 제외한 문제가 오히려 더 많거든요. 그래서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삼성 나름의 장점도 있어요. 삼성이란 것은 원래 반도체의 그 원스톱 숍이거든요. 네. 거기 가면 뭐 설계도 다 할 수 있고 제조도 할 수 있고 패키징 전부 다 한 군데에서 다 끝낼 수 있는, 따라서 고객에 따라 맞춤형 반도체 공급을 아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살려서 이제 심지어 HBM까지도 이제 엔비디아에서 그래 당신네들 품질은 좋아 하고까지 이제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문만 받으면 되는 상황이죠. 근데 다만 2025년까지는 메인 물량은 SK 하이닉스랑 TSMC랑 딱 이렇게 짜져 있어서 메인 물량을 뚫고 들어가기는 힘들죠. 힘들지만 어쨌든 그
납품은 아마 곧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은 HBM에 대한 수요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공급이 너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품질이 된다면은 삼성 거라도 아마 쓰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전기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D램 자체의 진화는 삼성이 굉장히 앞서서 이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전력 소비를 굉장히 줄여주는 LP라는 이름이 붙은 그런 메모리가 있고, CXL이라는 기능, 인터페이스 기능이 장착된 그런 메모리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메모리가 나와요. VNAND라는 수직으로 쌓는 VNAND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AI 시대에 꼭 필요한 DM, 옛날의 DM이 아니라 AI 시대에 꼭 필요하고 AI의 기술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D램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삼성이 아주 단연 선두의 입장이고, 다만 범용, 우리가 이제 레거시라고 부르는 범용 반도체에 있어서는 이제 품질이 좀 중저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 거는 이제 창신이라든가 중국에서도 이제 그걸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창신 같은 그런 중국 회사들이 품질이 굉장히 좋은 그 다음 단계 업그레이드된 D램으로 넘어가려면 이 장비가 꼭 있어야 돼요. 노광 장비라는 거. 네. 우리가 이제 ASML인가 하는 뭐 네덜란드 회사가 만드는 그런 노광 장비가 꼭 필요한데, 그 장비 공급을 미국이 또 규제를 해버렸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삼성에게 하나의 기회가 되겠죠. 어쨌든 메모리 전반적인 업황이 2024년보다 2025년이 훨씬 더 좋아지고, 그다음에 AI 산업의 이 확산에 따라서 또 수요가 또 늘어나고, 그다음에 HBM에서 하나의 돌파구를 찾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결국 삼성도 멀지 않은 미래에 돌아설 수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삼성 자체도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말자 하는 주의고, 반도체 업황 자체도 결코 나쁘지 않다 하는 주의입니다. 저는. 삼성이 사실 잘해야 또 우리나라 그렇죠. 경제도 또 살아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또 삼성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요. 네. 삼성이 만약에 여기서 무너진다면 우리나라 경제에 좀 어마무시한 큰 타격을 좀 입을 수도 있겠다. 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삼성은 사실 경제뿐만이 아니고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외교, 심지어 외교, 문화,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삼성이 뭔가가 정말 근본적으로 잘못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경제가 정말 휘청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주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삼성이 그거를 지탱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워낙 메인 사업부가 이 반도체 사업부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요거를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데, 그래도 대표님께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신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는 좀 희망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에 이 반도체에 대해서는 또 워낙 갑론을박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게 특별히 없이 계속해서 주가 상승 흐름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분야가 있어요. 그게 뭐냐고 보니까 AI 이제 전력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압기, 전선 이쪽이지만,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AI 전력, 이 뭐 에너지 쪽으로도 또 파생이 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종목군들이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고, 실제 매출도 많이 좀 나고 있고, 그 다음에 빅테크 기업들도 이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AI 전력, 에너지 부분에서 혹시 대표님께서 갖고 계신 인사이트가 있으신지도 궁금하네요. 전문가가 아니라도 일반인, 저 같은 일반인들이 생각을 상식적으로 하더라도, 자, AI 기술이다. 그러면은 가장 필요한 게 데이터예요. 첫째, 데이터 없이는 AI는 절대 존재할 수 없죠. 그것도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도 해야 되고, 분류하고, 그 다음에 저장하고, 그 다음에 그걸 처리하고, 이런 데이터 쪽에 뭔가 공급이, 그런데 그 부분이 바로 이제 반도체랑 직결이 돼 있는 거죠. 그 다음, 데이터만 있어도 됩니까? 이 AI 기술이 작동이 되려면 반드시 전기가 있어야 돼요. 그죠? 전력이 있어야 돼요. 네. 전력 에너지 없이는 역시 AI도 전혀 존재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전력으로 들어가서 전력을 만들어내야 되죠. 전력을 저장해야 되죠.
전력을 옮겨줘야 돼요. 수요 필요한 곳으로 옮겨줘야 되죠. 그런 식으로 전력 관련되는 여러 가지 그 업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은 전력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뭘로 만듭니까? 예전처럼 화력, 수력, 오케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원전,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싸고 효율적이고 수월하게 전력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느냐. 그러면 전력 에너지가 도대체 얼마나 필요하고 늘어나기에 이 난리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AI가 전력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정말 하마처럼 먹어치우는 그런 놈이란 말이죠. 맞습니다. 거기다가 그 전력을 저장하거나 옮기거나 할 때 들어가는 그런 변압기 같은 거는 그 20-30년 만에 한번 돌아오는 교체 시기가 또 맞물려 있다 그래요. 2025년, 6년 이때. 그러니까 그런 수요까지 합친 데다가 데이터 센터는 계속 늘어나죠. AI를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전력. 이렇게 해가지고 전력이 만들고 옮기고 저장하고 하는 이 전력 관련되는 관련주가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전선주, 해저 케이블, 고압 케이블 이런 걸 만드는 LS 전선이라든가 전선주가 있죠. 그 다음에 변압기를 만드는 뭐 저 현대 일렉트릭이라든가 LS 일렉트릭, 뭐 재룡 전기 그런 저 변압기 시설 관련 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다 그 혜택을 받습니다. 그 전력 에너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굉장히 그 AI 때문에 수요가 엄청 늘어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원전까지 영향을 미쳐요. 원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다음에 원전 중에도 그 SMR이라고 부르는 소형 원전 이런 것들이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하고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열이 어마어마하게 난다고 그럽니다. 근데 열은 냉각시켜 주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화재 발생 위험이라든가. 그래서 열을 식혀주는 것. 이게 또 하나의 그 관련주 혹은 수혜주로 떠오르기 시작한 거죠. 열 냉각이라고. 열을 냉각시키는 거죠. 그 중에서도 뭐 액침 냉각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액체 속에 어떤 특별한 액체겠죠. 액체 속에 이제 담구어서 그걸 냉각시키는 그런 것들. 그리고 한때 이제 삼성전자, 그다음에 LG전자까지도 이 열 관리, 열 냉각 쪽으로 해서 뭐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나의 그 AI라는 현상이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파생되는 그런 관련 종목들이 많으니까, 그거는 뭐 그냥 일반인들이 상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생각해서 그걸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그 꾸준히 공부를 하고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사실상 AI 관련된 뭐 기회들이 웬만한 기업들이 꽤나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다음 AI로서의 기회는 누가 잡을까? 이런 것들도 참 궁금해지는데. 그렇습니다. 참 이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뭐 사실 2023년 초부터 한 몇 달 동안은 그 의료 관련 AI 주가 또 폭등을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뭐 최근에 한 뭐 50%, 60%씩도 다 떨어져 있는데, 그런 것도 눈여겨볼 만한 대상입니다. 많이 올랐다가 많이 떨어지는. 의료회가 왜 떨어졌느냐. 대개는 보면은 실적이 안 나거든요. 다들 지금 영업 손실로 허덕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심한 데는 정말 스타트업들이 다 문 닫고 뭐 CEO가 뭐 투잡을 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주 험악한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자금이 풀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바이오 업황이 좋아져야 덩달아서 올라갈 판이고, 또 영업 이익을 실현할 정도의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야만 그게 돌아서거든요. 근데 2025년도에는 그 의료 AI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이름을 많이 알렸던 그런 회사들이 이제 이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상황이 된 회사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 회사들은 좀 지켜보면서 용감하게 한번 투자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이 누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뭐 그
저 AI로서 암을 정복하자고 나섰던 그 루닛 같은 회사, 루닛 같은 회사나 국내에서는 사실 AI 의료 관련 거의 대장격 기업이었죠. 그렇죠. 루닛 아니면 뭐 제일 먼저 그 AI 의료 결합을 했던 그 뷰노 같은 회사, 그다음에 JLK, 딥노이드 이런 회사들 있죠. 그리고 좀 규모가 작지만 뭐 코어라인 소프트 이런 회사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몇 개들은 열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한 차례 많이 올랐었던 시절이 있었고, 그렇죠. 그 이후로 거의 뭐 반토막 이상 하락이 또 난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히려 이제는 좀 안 보실 만한 그렇죠. 주식이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오히려 또 역발상으로 이제는 슬슬 또 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 만한 시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왜 이 회사들이 급등했느냐, 그쵸. 그 이유부터 일단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떨어졌을 때는 왜 그러면은 절반씩이나 저렇게 떨어졌을까, 그것도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 친구들이 다시 올라갈 기회가 있나 없나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도표상에서도 딱 봤을 때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중인 종목들은 사실은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계속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는 위험해요. 근데 계속 떨어지다가 조금씩 이제 이 요동을 치면서 반등할 기회를 노리는 조짐이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등하는 조짐이 왜 생길까? 환경이 뭐가 변했길래? 이제 이런 걸 좀 체크를 해보면서.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이거는 그렇게 기본적으로는 회사 자체가 뭐 어떤 기술 경쟁력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그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나아질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 회사가, 그리고 또 그 업종 내에서 이 회사가 완전히 이제 바닥에 있는 회사냐 아니면 주도주냐 이런 것도 한번 따져봐야 되겠고, 그래서 그런 기본이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떨어졌을 때 이거를 신중하게 봐서 이제 돌아설 타이밍이 됐다 하는 거를, 이건 사실 뭐 어느 누구도 뭐 100%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모험을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소간. 그만큼 AI에 있어서 투자 기회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또 대표님께서도 또 메인 2025년 키워드 중에 하나로 꼽은 게 또 역동성을 띠는 AI였기 때문에 이 AI 부분 확실히 우리가 내년까지도 계속 숨어있는 기회들을 찾아내는 그런 공부, 노력들 이런 거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대표님과 AI 얘기하다 보니까 또 AI 의료 얘기 나왔고, 그렇죠. 근데 이 AI 의료를 얘기하다 보면은 또 이 제약바이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워낙 제약바이오가 최근 시장에서는 가장 또 핫한 주도주이기도 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최근 시장에서 가장 좀 눈여겨보고 있는 섹터이기도 한데요. 이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내년 전망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제약바이오도 저는 일단 뭐 아주 쨍하고 밝아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좋아진다, 맑아진다라는 전망을 갖고 있고요. 이 제약바이오가 사실은 인간의 생명, 인간의 건강과 직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정밀성이 필요해요. 뭘 하나 만들거나 하려면은 정밀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개발하는 것, 그리고 제작해서 만드는 것, 이 모든 과정이 엄청 정밀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그런 제조업의 경쟁력, 기술력, 이런 것들이 긴밀하게 이제 엮여 있어요. 그래서 삼성바이오 같은 회사들이 아주 세계 최고의 그 CDMO라 그러죠. 위탁 생산. 맞습니다. 제약의 위탁 생산을 그렇게 잘하는 이유, 세계 선두를 달리는 이유가 그런 정밀한 제조업의 노하우가 쌓여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이라든지 전부 다 보면은 그런 어떤 기본적인 제조업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망이 첫째로 좋고요. 제약 바이오가 특성이 아주 오랜 시간과 엄청난 자본과, 기술은 말할 것도 없지만 엄청난 자본과 시간을 요구하는
업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오랜 동안 돈과 정말 꾸준하게 참을성을 갖고 투자를 해야만 비로소 이득을 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률은 비교적 낮아요, 또.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함부로 뛰어들기가 힘든 것이죠. 그래서 투자하기도 어렵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게 성공을 하게 되면은 돌아오는 게 또 굉장히 많습니다. 뭐 당연한 노릇이겠죠. 예, 돌아오는 게 굉장히 높아요, 영업이익이. 빅파마들이 그 아주 히트치는 큰 그런 그 신약을 하나 개발을 하는 경우에 영업이익이 뭐 70%를 넘는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리턴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매력이 또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로서는 신약 쪽에서는 뭐 세계의 그런 큰 빅파마들하고 경쟁할 만한 그런 수준은 안 되지만, 우리가 이제 바이오시밀러라고 부르는 특허가 끝나고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그런 약들, 바이오시밀러라든지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위탁 생산, CDMO 같은 그런 것들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의 단연 선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런 그 경험과 그걸 기술을 많이 쌓은 삼성바이오나 혹은 셀트리온 이런 회사들은 이제는 신약까지 이제 발을 들여밀고 있어요. 예, 신약까지 발을 들여밀고 그쪽에서도 이제 승부를 보려고 하는, 이제 많이 그게 쌓인 거죠. 축적이 된 거죠. 그래서 바이오 지금 현재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 그 영역을 좀 찾아본다면은 그 제약 중에서도 항암제 부분, 그다음에 당뇨 비만이 당뇨하고 굉장히 이제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당뇨 비만 치료제 부분, 그다음에 조금 이르긴 하지만 치매 치료제 부분, 그리고 이제 액체 생검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요건 좀 생소하네요. 예, 액체 생검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암 검사 같은 걸 할 때, 지금 예전에는 뭘 했습니까? 조직 검사를 많이 했었어요. 네네. 이제 전문적으로 조직 생검이라고 부르고, 아니면 CT나 MRI나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 암을 검사를 했잖아요. 네. 방사성 뭐 이런 거. 그런데 이게 이제 불편하기도 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정확성도 떨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혈액이나 골수를 가지고 암을 이제 진단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액체 생검이라고 부르는데요. 요거를 결국 암 진단하기 위한 그렇죠. 거네요. 암을 진단하는 방법의 하나겠죠. 좀 더 이제 앞선 방법이죠. 네. 이제 이 회사로 기업으로 얘기한다면은 IMBDX라는 회사가 있어요. IMBDX. 네, 미국 기업인가요? 아니요, 한국 회사예요. IMBDX라는, 제가 알기로는 코스닥에 상장이 돼 있는 회사인데, IMBDX라는 회사가 셀레믹스인가 하는 회사랑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같은 그룹인가 뭐 하여튼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IMBDX라는 회사가 이 분야에서는 액체 생검에서는 굉장히 앞서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액체 생검 분야, 그 다음에 RPT라고 부르는 그 방사성 의약품이 있어요. 네, 방사성 의약품 부분,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조금 강하다고 볼 수 있는 보톡스 영역,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의료 AI 솔루션, 이렇게 이제 몇 가지 그 영역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최근에 리가캠, 그다음 지노맨 컴퍼니 이런 데서 막 기술 수출했다, 후보 물질 기술 수출했다 해가지고 몇 천억씩 조 단위로 이렇게 로열티를 받고 수출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었는데, 그게 전부 항암제예요. 항암제가 이제 그 세대별로 1세대 항암제 이렇게 쭉 내려와서는 3세대까지 지나고, 이제 최근에 나온 그 항암 방식이 ADC라고 해가지고 항체에다가 약물을 얹어가지고 이걸 미사일처럼 쏴가지고 그 암세포를 공격하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ADC라는 형식의 항암제,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강하기도 하고 많은 회사가 개발을 중이고 그렇게 돼 있는 거라서 항암제 쪽이 좀 전망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비만이나 당뇨에 관련된 치료제는 익히 아시다시피 위고비라는 약품이 한국에도 들어왔잖아요. 들어오자마자 품절이다 그러고 난리가 났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비만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말하는 비만은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비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애교 수준이죠. 네, 애교 수준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 맞는 어울리는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10몇 개 이렇게 되는데 그 회사들이 이제 뭐 여러 형태의 그런 비만 치료제를 연구하고 있고 또 그것이 잘 되면 해외 쪽으로 진출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건 좀 재미있게 지켜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이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그냥 약을 개발하는 것만 자꾸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약을 그 투약하는 방식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암제 같은 거를 주로는 이제 주사를 놓는데 라파스 같은 회사는 이 마이크로 니들이라고 해가지고 패치 형식으로 피부에 이렇게 붙이면 거기서 이렇게 자동으로 약이 투여되는 그런 방식이 또 있거든요. 그거 요즘에 외국인들이 꽤 많이 붙이고 다니더라고요. 예. 이런 데에다가.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 실제로 자기가 주사를 놔야 하는 그런 어떤 불편함이나 공포감 이런 데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죠. 그래서 그것도 여러 가지 약품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고 그런 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만 하더라도 정말 주목할 만한 섹터가 너무나 다양하고 많네요. 그렇죠. 예. 그래도 그 가운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몇 개 섹터군들은 또 글로벌리 좀 인정을 받고 있고 입지를 좀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놀라운 성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역사가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 말씀하셨던 특히나 이 제조 부분은 우리나라가 정말 성공 DNA가 있나 봐요. 맞습니다. 삼성을 비롯해가지고 셀트리온까지도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가 오늘 또 기사를 보니까 역대 최대 수주,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면서 또 신고가를 쓰더라고요. 뭐 1.7조인가 하는 규모의 뭐 수주를 했다고 그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는 그런 위탁 생산에 있어서는 정말 너무나 튼튼한 그런 진지를 구축한 것 같아요. 이미. 네, 맞습니다. 네. 사실상 삼성전자부터 시작된 이 제조 기반을 그 DNA를 가지고 이제 바이오의 신사업으로 접목시켰더니 웬걸 지금 삼성전자는 힘든데 삼성바이오는 계속 승승장구하니까.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빅파마들이 흔히 이제 파이프라인이라고 부르는 후보 물질 혹은 이제 일종의 우리가 쉽게 말하면 프로젝트죠. 몇 개의 프로젝트를 계속 이제 추진을 하는데 그게 빅파마들은 동시에 추진하는 게 막 수백 개가 된대요. 근데 그 각각 하나하나의 파이프라인에 그런 모든 회사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회사들의 서비스가 자기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임상 분야에 이걸 대신 네가 맡아줘 하고 그걸 위탁을 하면 그게 이제 CRO가 되고 다른 건 필요 없고 우리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네가 만들어줘 하면 이제 CMO가 되는 거죠. 위탁 생산만 하는 것. 그러다가 봤더니 이 회사는 기술도 좋고 상당히 잘한다. 그럼 너희들이 개발도 같이 하자. 그리고 생산도 너희가 해줘. 이게 이제 CDMO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D가 붙어서 그런데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인정을 받기 때문에 CDMO에 있어서 그런 이제 두드러진 이름이 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빅파마 기업들을 다수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기도 하고요.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궁금한 게 대표님께서도 현재 제약바이오에 투자하고 계신가요? 네,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계시면은 특히나 좀 어떤 부분에 주목하고 계신가요? 저는 항암제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ADC를 개발하는 회사 중에 좀 규모는 작지만 지노맨 컴퍼니에 투자를 좀 해놓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좀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현재로서는. 거기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조금 강조했던 그 의료 AI 분야의 루닛 같은 회사, JLK 이런 데 좀 현재로서는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노맨 컴퍼니를 따로 뭐 투자하고 계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특별히 이유라기보다는 이제 그 당시에 기술을 수출했다는 그런 이슈가 하나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그런 기술 수준이 괜찮다는 그런 적을 봤어요. 그리고 앞으로 그게 이제 기술 ADC 같은 경우에 기술 수출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기술을 받는 그 외국의 큰 제약사들이 어떻게 상업화를 해서 실제로 시장에 내놓느냐에 그렇죠.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성공적으로 되면 차근차근 이렇게 뭐 로열티가 이런저런 명목으로 계속 들어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망이 저는 이제 ADC 쪽을 상당히 괜찮게 보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큰 회사는 물론 뭐 리가캠 같은 회사도 있고, 리가캠이 옛날에 레고캠이라고 불렀던 그 회사입니다. 그래서 리가캠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아마 뭐 가장 최고점을 달리고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네, 엄청난 그런 호황을 누리고 있고. 또 ABL 바이오 같은 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ABL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약간의 그 모험을 걸어본 거죠. 작은 회사, 소규모 회사에. 예. 또 이미 선두하고 있는 기업들은 워낙 시총이 또 많이 올랐고, 그렇죠. 또 작은 기업에서 새로운 기회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신 거네요. 결국은 이제 상승 동력이 얼마나 있느냐, 거기에 대한 판단이겠죠. 그 외에 의료 AI 쪽에 좀 더 집중하고 계신 부분인 것 같은데, 이 이유는 아까 설명해 주셨다시피 이제 다시금 턴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렇죠. 지점이라고 보신 거네요. 예. 그 가운데 루닛도 루닛인데 JLK도 특별히 좀 주목하고 계신데 이것도 뭐 특별히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요. JLK는 사실은 지금 현재는 조금 후회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군요. 현재로서는 조금 후회하고 있어요. 뭐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도 너무나 그 침체가 심하고 오래 가고 그래서 지금 갈아타야 하나 하는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그렇군요. 루닛은 어떤가요? 루닛은 그보다는 전망이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손해가 많이 난 것도 아니고 제가 들어갔을 때가 상당히 낮았을 때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경우이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IMB DX라는 회사를 좀 눈여겨보고 있어요. 거기는 기회가 되면 한번 용감하게 들어가겠다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루닛도 사실상 AI로 암을 좀 진단하고 또 처방한다라는 이제 이런 취지의 기업이었는데 이 항암 쪽으로 많이 주목하고 계신 포인트가 있네요, 대표님께서.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항암이 뭐 기본적으로 암이라는 것이 여전히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이고 맞습니다. 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 관심을 갖고 또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도 제일 많고 하다 보니까 신경이 좀 쓰이고 그다음에 치매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직은 치료는 불가능하다. 그냥 증상을 늦추어 주거나 약간 약화시켜주는 그 정도만 할 수 있지 치료는 안 된다. 아직은 그런 거기 때문에 좀 이른 것 같고요. 어떤 돌파구를 찾기에는. 근데 사실 시장성은 치매도 되게 앞으로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고령화 시대가 또 오면 그렇죠. 이게 나이는 점점 우리가 이제 죽는 날은 미뤄지는데 그걸 무시할 수가 없죠. 건강하게 살 날은 또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러면 남은 여생을 우리가 사실상 치매에 걸린 상황으로 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뿐인가요? 최근에 언론을 봤더니 치매에 걸리는 연령이 자꾸 낮아진답니다. 아이고, 그것도 심각하네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치매를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치매 약을 어찌됐든 필요로 하는.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는 아직까지 이제 좀 이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해서 그 연구 개발을 하는 회사가 저 비만 치료제 같은 거, 항암제 같은 거보다는 적어요. 우리나라도 적더라고요. 적고 미국 같은 경우도 보니까 뭐 이제 레캠비라는 약이 가장 인기를 얻고 있는 모양인데 역시 어렵기 때문에 그걸 지금 하고 있는 회사들 숫자도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데서 또 의외로 주식 투자자로서는 기회가 또 찾아올 수가 있겠죠. 또 혹여라도 누구 하나가 치매 관련해서
정말 뭐 위고비와 같은 대박 신약을 딱 개발을 해낸다면 그렇죠. 정말 뭐 주가도 그야말로 초대박이 터질 수도 있겠죠. 네, 사실 뭐 치매를 치료한다기보다도 어떤 그 증상을 늦추거나 멈추는 그런 거 정도라도 확실히 증명이 된다면은 그렇다면 그거는 돌파구가 되겠죠. 그렇죠. 저라도 쟁여놓고 싶네요. 그렇죠. 근데 대표님께서 이번에 집필하신 2025 비즈니스 트렌드 이 책을 보면은 좀 특이점이 하나가 있는 게 이게 목차를 쭉 봤을 때 되게 산업적으로 봤을 때 큰 산업 위주로 이제 앞단에 노출을 시키신 것 같은데 그 방산 부분이 유난히 좀 선두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말인즉슨 대표님께서 이 방산을 되게 좀 좋게 보고 계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방산이 주식시장에서는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계속 그냥 뭐 내다 달리고 있단 말이죠. 요즘도 계속 신고가를 쓰고 있는 입장인데 이미 이렇게까지 좀 올라가 있는 방산을 여전히 또 좋게 보고 계신 특별한 이유가 또 있으셨을까요? 그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엄청 올랐어요. 그렇죠. 근데 주가만 오른 게 아니고 실적이 그걸 뒷받침을 해줘요. 2023년, 24년 계속해서 수출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늘었고 수출의 수출하는 무기 체제의 다양성도 굉장히 늘었고 그다음에 수출하는 지역도 많이 늘었고 실적으로 그게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2025년에도 상당한 부분이 이미 일감이 잡혀 있을 정도로 수주가 확실히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2020년대 전까지만 해도 사실 방산은 저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도 잘 안 했었어요. 별로 생각도 안 했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된 거를 보면 이게 왜 갑자기 나타났지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그룹의 그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뭐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그 방산 관련 회사들을 보면 역사가 굉장히 깊어요. 네, 3, 40년 이렇게 다 이력이 쌓인 회사들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록히드 마틴 같은 뭐 그런 방산 회사들, 미국의 회사들이나 GE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볼 때도 이제는 하나그룹의 그 관련 기업들이 보통 회사들이 아니다. 그래서 야, 당신네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런 나라에 가서 기술 좀 이렇게 가르쳐 줘라 라고 말할 정도로 발전이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세세한 거를 이야기 드리지는 않겠지만 전차라든지 전투기라든지 이런 데 핵심이 되는 엔진 있잖아요. 엔진이라는 것은 뭐 항공기 엔진 같은 경우는 세계 한 3개 회사가 저 영국의 예를 들면 롤스로이스라든가 GE라든가 프렛 앤 위트니 이런 회사가 거의 뭐 한 80~90%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그 기술을 배우고 그다음에 온갖 수모를 겪어가면서 허락을 얻어서 간신히 수출도 하고 이러던 하나그룹에서 그걸 국산을 해낸단 말이죠. 전투기는 완전히 국산화를 했고 전차. 네. 전투기 경우는 거의 다 이제 국산화가 끝날 단계에 와 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기술이 이제 우수한 거죠. 그 다음에 그 레이더도 마찬가지. 레이더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미사일이라든가 전투기 모든 상황에서 그 레이더가 필요한데 레이더도 아주 고급 최고 첨단 레이더를 한국에서 국산화해서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일단은 한국 기업들 자체가 기술 경쟁력이 뛰어나고 가격도 경쟁력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무언가를 수주를 하면은 그 반드시 그 예산 내에 그 다음에 약속한 기한 내에 딱딱딱 납품을 하는 네네. 그런 걸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 자체가 경쟁력이 있다. 그게 하나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그럼 산업 전체의 업의 환경은 어떠냐 보면은 그렇죠. 방산은 전쟁을 먹고 사는 업인데 말하자면 전쟁이 끊이지 않고 지금 현재도 국지전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올해 이제 미국 대선 한 달 후면은 대선인데 만약에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그렇다면 이제 더 심하게 각국의 국방비가 올라가야 할 그런 상황이에요. 왜 미국만 국방비를 대라 그러냐? 너희들도 대라? 당신네들도 내라? 이런 식으로 계속
강요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나라한테도 좀 압박이 들어오고 네. 있죠. 그래서 나토라는 그 큰 기구 자체도 무기 수요,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무기를 더 갖춰야 되겠다. 그 다음에 뭐 동유럽의 각 국가들, 중동 국가들, 그리고 동남아, 호주, 캐나다에 이르기까지 수요가 아주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나라가 경쟁력도 좋고 또 산업 전체의 수요도 계속 화랑이고 그렇다면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방산을 굉장히 좋게 보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게 아까 말했듯이 실적으로 뒷받침이 되고 있는 업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세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확실히 지금 뭐 거의 3차 세계대전 뭐 이냐 마냐 뭐 이런 요즘엔 또 북한도 우리나라랑 그렇죠. 관계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긴장이 고조가 되고 있고 네. 계속해서 이런 상황 자체가 쉽게 풀리기는 좀 어려워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또 과거 세계대전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확실히 무기를 만들어서 파는 국가, 기업들이 정말 그야말로 떼돈을 벌었었잖아요. 그것도 그거지만 뭐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많은 기술들이 이 국방에서 온 거예요. 군에서 온 기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내비게이션을 위시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술들이 군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세는 왜냐하면은 군이라는 것이 전쟁이 터지고 싸우다 보면은 거기에 실질적으로 어떤 체제나 시스템이나 서비스를 딱 갖다 대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네. 이거를 바로 실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라고. 그래서 이제 그게 기술이 발전되면 일상생활까지 퍼지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방 기술이라는 것이. 사실 국방력이 또 국가의 안보이자 그렇죠. 또 경제이자 또 힘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방산의 한 가지 매력만 더 말씀드리면 네. 이게 무기를 팔 때 그 무기 체제라고 부릅니다. 무기 체계를 수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 K-21 전투기를 팔았다. 그러면 그 전투기 하나만 달랑 파는 게 아니에요. 거기 따라가는 모든 부품들, 소모성 부품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다 따라가야 되거든요. 네네. 그게 한두 해가 아니고 10년, 20년, 30년 동안 계속해서. 플러스 거기에 또 뭐가 있느냐. 하나의 체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유지, 보수, 정비를 해줘야 돼요. 또 거기에 따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부수되는 그런 비즈니스가 엄청나다. 이게 또 방산의 좋은 점입니다. 진짜 처음에 뚫기가 어렵지 뚫고만 나면 그렇죠. 계속해서 안정적인 실적을 좀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 또 이슈가 나온 게 K방산 ETF가 미국에 또 출시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점인데 미국에서 ETF가 또 출시가 된다고 했는데 또 그 시점에 맞춰서 또 주가가 계속 또 오르더라고요. 네, 방산이 좋다는 또 하나의 방증이겠죠, 그죠? 네. 또 아까 설명 중에 또 하나라는 그룹을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 하나가 한국의 로키드 마틴을 확실히 꿈꾸면서 기존에는 이제 6회공이라고 따지면 60 위주로만 좀 많이 그렇죠. 발전을 해왔었다면은 해상 쪽을 기업을 인수하면서 지금의 또 하나오션이죠. 네. 6회공을 다 고루 좀 갖추게 됐고 그렇죠. 그를 또 뛰어넘어 우주까지도 하나 시스템을 비롯해서 우주까지도 좀 가고 있는 입장이라서 지금 뭐 6회공을 넘어 우주까지 지금 방산의 이런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또 대표 또 방산 관련 기업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은 이 한화라는 그룹에 있어서 앞으로 이 방산의 여력이 이 조선 내지는 우주항공 이런 식으로도 계속 확장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반도체나 이런 가전 이런 일렉트릭 쪽에는 삼성이 그 전체적인 걸 이끌고 있다고 한다면 방산 쪽은 뭐 압도적으로 하나그룹이 앞서 나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한국 항공 우주 산업 이런 회사도 있고 카이라고 부르는 회사도 있고 LIG 넥스원도 있고 뭐 있지만 주된 하여튼 그 주도하는 입장에서는 그 하나그룹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이제 AI 시대를 맞이해서 첨단 산업이, 첨단 기술이 계속 나오는데 그 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우주 항공을 아우르는 그런 기술이 또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뭐 스페이스 X 같은 거, 일론 머스크가 만든 그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아예 쏘았던 저 로켓을 뭐 다시 잡아와서 새로 이용을 해서 30분 후에 다시 이용을 할 수 있다 할 정도로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그 기술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도 우주항공 그러면은 뭐 한국 우주항공 별로 어울리지 않는데 우주항공에 저 활발히 움직이는 회사들이 있어?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의외로 많습니다. 우주항공에도 작은 스타트업부터 시작해서 오랜 이력을 가진 그런 회사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 우주항공업이나 이런 게 방산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돼 있고, 그래서 하나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뭐 저도 사실 처음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은 한화그룹 자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좋은 그런 시선으로 잘 보질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 방산 때문에 저는 좀 이렇게 시선을 달리 하고 있는 그런 편인데, 어쨌든 방금 말한 그런 우주 항공까지 이러면서 뻗어 나가게 된다면은 하나도 정말 만만치 않은 어떤 주도적인 그룹이 될 수가 있다고 저는 보겠습니다. 오늘 저 대표님이랑 내년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의 또 메인 산업군들 위주로 좀 살펴봤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여쭈고 싶은 게 내년에 우리가 그래도 조금 주의할 만한 산업이 있을까요? 조심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일단은 그 배터리가 좀 걱정이 됩니다. 배터리 산업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대를 걸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주가도 굉장히 올라가기도 했었고 한때는. 그러다가 지금 이제 주춤하고 있는데, 배터리는 전기차랑 부득불 이제 긴밀한 연관이 있고, 따라서 전기차 시장이 화랑이 되지 않으면 배터리도 힘들다,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기차 시장은 전기차 시장으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거는 뭐 어느 나라나 그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나 언제, 어떻게, 이게 이제 문제겠죠. 왜 전기차 시장이 갑자기 이렇게 수요 침체가 됐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은 현재로서는 초기에 그런 친환경 이런 이미지에 의한 열광적인 분위기가 사라졌고, 그 다음에 여전히 가격 면에서 경쟁하기가 좀 어렵게 됐고, 특히 정부의 보조금이 없어지거나 줄어들면 더 힘들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충전 인프라가 안 좋아서 충전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것도 여전히 풀리지가 않는 데다가 최근에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너무 많은 화재 사건이 벌어지고, 우리나라만 그런가 했더니 유럽에도 그런 일이 꽤 많이 생기고 있고, 중국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이래서 전기차 전반에 대한 포비아가 생긴 거죠. 공포증이. 그래서 이런 거는 뭐 단기간에 헤쳐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배터리는 뭘로 이렇게 이런 걸 좀 헤쳐나가야 될까? 당장은 테슬라에서 밀고 있는 큰 원통형 배터리, 4680이라고 부르는 그 배터리가 이제 하나의 작은 돌파구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특히 그 기술을 원통형을 만들 수 있는 괜찮은 기술은 한국에 앞서 있기 때문에. 그렇죠. 최근에 보니까 뭐 LG 엔솔에서 대량의 4680 주문을 받았다. 벤츠에서도 받고 뭐 테슬라에도 받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4680으로 어떤 돌파구를 찾는 거. 그리고 아직은 상용화가 안 돼 있지만 전고체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로서 일단 그런 안전에 대한 위험을 걱정을 불식시킬 수가 있고, 또 차세대 배터리라고 하는 그런 전고체 배터리, 여기서도 이제 희망을 좀 걸 수가 있겠죠. 어쨌든 현재로서는 2025년 당장 배터리 산업은 좀 좋지 않을 것이다. 희망을 찾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일단은 듭니다. 그리고 계속 안 좋았다가
혹시 좋아질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산업으로서는 메타버스가 있어요. 메타버스가 막 정말 뭐 2, 3년 전에는 막 한참 붐을 이루다시피 하고 그렇죠. 책도 엄청 많이 나오고 그랬다가 쑥 들어가 버렸어요. AI가 있기 전에 완전한 또 하나의 새로운 트렌드였죠. 하나의 트렌드였죠. 그럼 메타버스가 다 죽어버리고 다시 못 살아날까? 이제 그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AI와의 결합된 그 메타버스 비즈니스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 쪽에도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 거기는 어떤 기업이 있습니까? 뭐 옛날에 한창 메타버스 할 때는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회사가 꽤 덕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서닉 시스템이라는 회사도 있고 알체라, 맥스트 이런 그런 회사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뭐 완전히 바닥을 지금 기고 있어요. 기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눈여겨 보면서 기회가 오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메타버스는 정말 많은 분들한테 좀 잊혀지고 있는 그런 산업이었는데 한때 좋았죠. 그렇죠. AI로 다시 한번 또 끄집어내줄 수도 또 있는 산업인 만큼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라는 느낌으로 한 번쯤 다시 또 뒤집어 봐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이 메타버스는 워낙 이 디바이스의 상용화부터 먼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이번 내년 또 CES 2025에서 뭔가 메타버스 관련해서 특별한 또 디바이스가 나오는지 여부도 한번 관찰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또 긴 시간 또 대표님과 내년 전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인사이트가 여기 다 지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대표님. 또 오늘 이야기한 산업 외에도 그 밖에 10개가 노는 산업을 또 다뤄주셨어요. 그렇죠? 13개인가 14개인가 하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또 투자하실 때 있어서 나는 좀 다양한 산업군들에 대한 전망을 한눈에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또 권기대 대표님께서 집필한 2025 비즈니스 트렌드라는 책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께 끝으로 그래도 조금 이르긴 하지만 내년 또 복 많이 받으시라고 또 대박 나시라고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2024년 주식 투자하면서 고생이 많으셨죠. 마음 고생이 아마 심했을 겁니다. 저도 그랬고 2025년에는 제 이야기입니다만 전망이 좀 좋다고 일단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갖고 특히 이때까지 쭉 이야기했는 걸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공부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제는 산업 쪽의 공부도 그렇지만 사실 AI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걸 연구를 하고 추구를 할 때 어느 정도 기술적인 용어, 기술적인 개념을 알지 못하면은 난처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런 기술적인 용어도 이제는 좀 배워두고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 정도는 되어야 원활한 주식 투자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부디 이 책뿐만이 아니고 많은 책을 보시고 공부를 많이 하셔서 성공하는 투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응원합니다. 그러면 권기대 대표님과 우리 여러분들 2025년 다 대박 나시라고 응원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되세요.